바다에서 만난 인문학 49회 바다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다 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초중열에 지금으로부터 약 150여 년 전이 되겠는데요. 이때 조선의 바다에 이항선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1860년대 이후로 조선사회 최대 화두는 문명개화, 식산흥업, 그리고 부국강병이었습니다. 조선이 일본에게 국권을 내준 과정을 살펴보면 그것은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우리말로 문명개화 또는 문명화로 번역되는 영어의 civilization, 그것은 단순히 어느 누가 시작하자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문물의 수입, 거기에는 사회지도층의 철학과 함께 민중 일반의 의식계획이 따라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일본의 근대화를 위한 개혁인 메이지 유신이 선고한 데에는 이러한 사회 전반의 고민, 고뇌, 사유, 철학 과정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물론 그 시대 일본의 정치 이념과 외교 철학 과정의 결론은 전 국민이 식산흥업, 부국강병에 매진하자는 거였고, 그것의 실전 사항 중에 하나는 바로 한반도 침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양국에 있어서 문명개화는 국가 운명을 건 분기점이었습니다. 문명개화의 뜻을 담은 과학기술의 산물을 실은 이항선들의 수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났지만 조선은 아직 주춤거리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부산항이 개항되고 원산과 인천이 개항되었는데요. 조선은 일본에 이어 영국, 독일, 러시아, 미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와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그들의 선박도 한반도 수역을 드나들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한반도의 대외 항로뿐만 아니라 부산, 인천, 군산, 목포, 원산 등 연안 항로까지 활동 범위로 진출을 했습니다. 물밀듯 빌려오는 외세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감지한 조선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부기구를 설치하는데요. 국방, 외교, 통상 업무와 나랏일을 담당하는 통리기무아문이라는 정부기구가 바로 그것입니다. 통리기무아문은 다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이름이 한참 긴데요. 이렇게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으로 이름이 바뀌는데요. 청나라가 추천한 멜렌도르프라는 독일인을 외교 고문으로 두게 됩니다. 멜렌도르프. 한국 근대사를 공부하면 이 외국인의 이름이 등장하죠. 이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은 해운사업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해운사업. 지금 해운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국의 해양사, 해양의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해양의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그야말로 획기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운을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양국가, 이 해양국가에 발을 갖다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해양국가, 근대적 의미의 해양국가로 들어가는 문을 이렇게 똑똑하고 처음으로 문을 두드리는 거지요. 문명개화와 식산흥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조선정부로서는 처음 시도하는 해운사업이었습니다. 한국 근대 해운은 바로 이때 시작되었습니다. 1883년에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은 이화양행이라는 이 기업은 영국계 해운기업인데요. 이 이화양행과 기선운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당시 일본의 나가사키와 중국의 상하이 간에 운항되던 이화양행의 선박을 조선의 부산과 인천을 경유하여 운항하도록 했습니다. 약 1년간 운항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결과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때 결손을 본 이화양행은 운항을 중단했는데요. 조선 정부에 결손금을 요청했는데
조선 조정은 이것을 해결하는데 많은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다시 통리교섭 통상사무아무는 한 번 더 시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독일계 기업인 세창양행과 계약을 하는데요. 300톤급의 선박을 6개월간 용선에서 빌리는 겁니다. 전라도 지역의 조곡, 나라님에게 조세로 바치는 곡식이죠. 이 조곡, 당시 조선시대에는 남부지방의 조곡을 바다로 배로 운송을 했는데요. 용선한 선박으로 이 조곡을 인천까지 운송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도 실패로 끝나는데요. 기존에 조곡을 운송해오던 조선인 조곡 운송 종사자들의 심한 반발 때문에 조선조정은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해약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해약에 따른 손실금도 세창양행에 보상을 해주었겠는데요. 결국 조선조정은 처음 시도한 해운사업에서 이 두 차례의 시도가 모두 실패로 끝난 겁니다. 이건 뭐 해운에 대한 아무런 경험도 없었으니 실패는 이미 예견돼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통리교섭 통상사무아문에 의한 관영해운이죠. 관영해운. 이 관영해운이 실패한 후에도 조선조정은 다시 한 번 더 3~4번이라 할까요? 다시 한 번 더 관영해운을 시도하는데요. 조선조정은 이번에는 선박을 5척, 무려 5척을 구입을 합니다. 이 선박들을 남도지방에서 서울로 운송되는 조곡, 다시 이 조곡 운송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5척의 선박들을 구입할 때 선박 도입 정보와 절차, 방식에 서툴러서 너무 서툴렀던 거지요. 이 때문에 경제적 손해가 적지 않았는데요. 예를 들면 구입한 선박 중에 해룡호라는 선박이 있었습니다. 이 해룡호는 연료 효율, 그러니까 당시 선박은 엔진은 전기기관, 연료는 석탄이 아니겠습니까? 이 연료를 쓰는 만큼 적정한 속력을 내줘야 하는 건데 전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 성능이 아주 형편없었던 겁니다. 그 결과 이걸로서는 도저히 안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 해룡호는 당장에 처분해야 하는, 팔아야만 하는 선박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당시 조선조정의 재정 상황은 많이 악화되어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제점 외에도 조선의 해운을 담당한 정부 부서는 말이죠. 해운 경영의 부재, 선박 관리의 비효율성이라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선박을 운항하는 기술, 해기 기술이라고 그러죠. 이 해기 기술의 부재,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 내에 선박을 운항할 선원들과 해기사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해운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외국인 선원들을 써야 하는데요.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연히 선박 운항비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해양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는 해운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자국 선대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거기에 종사하는 그 선박들을 운항할 수 있는 적정한 수의 해기 인력을 갖춰야 하는 것은 필수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구한말의 조선조정은 문명개화, 식산흥업, 산업을 발전시키고 사회경제를 부흥하게 했다는 이념, 식산흥업. 이 식산흥업에 늦게나마 눈을 뜨고 근대적 의미의 해운을 시도해 보았는데요. 결과는 모두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거기에다 많은 손실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아쉬운 점은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해기 인력, 해양국가의 필수 조건인 우리의 해기 인력이 양성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 아쉬운 일입니다.
이것은 바다와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을 천대하던 조선의 사회풍토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우리의 선박을 운항하면서도 거기에 해기 기술을 익힐 만한 우리 선원이 아무도 성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조선 견습 선원들을 성선시켜서 외국 해기사들의 해기 인력, 고급 기술을 배우게 했어야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몇 년 후에는 우리 조선 해기 인력 해기사들이 출연해서 우리의 선박을 우리의 해기사들이 운항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건데, 조선조정은 처음으로 해운 사업을 시도하면서 실패해서 적지 않은 국가재정을 날려버리고 우리 조선인 해기 인력도 전혀 양성하지 못했던 건데요. 해양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후손인 우리들은 두고 곱씹어 보아야 할 당시 조정 관리들의 실책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바다에서 만난 인문학, 바다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다 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한국해양문학관 심호섭이었습니다.